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의 주체로서 이제 개인, 그 중에 이제 발명가라고 인벤터라고 해서 이제 딘 케이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딘 케이먼을 올려놨는데요. 저도 조사하면서 봤는데 이분이 한 헬리콥터나 뭐 의료기기 쪽에서 자기가 스스로 발명을 해서 특허를 한 150개 정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. 자기는 그 사람들을 도울 때 금전적인 걸로 해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게 세그웨이라는,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?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굉장히 한 10년 전인가? 제가 개발된 걸로 아는데 이게 요즘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게 아마 중국에서 싸게 풀어서 싸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런 발명가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는 이제 개인의 혁신이 나타나는 형태로는 유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 레이저라는 건 기업은 그 올림픽 뭐 셀러 3명이서 만든 기업인데 실제로 이 요트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느꼈던 불편함들을 스스로 개선을 해서 사업화까지 한 경우고요. 이런 비슷한 유저의 사례로 이제 보면은 서핑보드나 뭐 카약 이런 것들이 논문에서 예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해양 스포츠가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런 유저 이노베이션 사례가. 아마도 이런 유저들이 전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있을 수 있고요. 이 대학에서는 뭐 보통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스라고 해서 기술 이전 센터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산학협력센터라는 이름으로 대학마다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대학 역시 기술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죠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경제 환경에 따라서 대학이 연구하는 그 분야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할 때도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펀딩을 다 대부분 기업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당장 상업화가 시급한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학에서 점점.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정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정부는 여기서는 이제 제주 사이언스 파크를 예로 들었는데 대부분 뭐 정부 출연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여기서는 여기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뭐 바이오 의료 관련된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아니면 학생들에게 장학금 같은 걸 지원을 하고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예보다는 오히려 요즘 인터넷에서 오픈 소스 뭐 소프트웨어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盈리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순수한 의도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영리 기관의 예로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기술 혁신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여기서 사례는 이런 스폰지 같은 게 이제 그 방음제 BASF라는 회사에서 만든 방음제가 이 비행기에 쓰여서 비행기를 좀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뭐 사례이고요.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클러스터는 여기서는 그 지역적으로 비슷한 기업들이 모여서 형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서는 실리콘밸리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사례로 찾을 수 있을까요? 판교에 요즘 뭐가 있죠? 판교에 요즘 게임 회사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던데, 그죠? 그리고 뭐 수원의 전자단지, 뭐 울산의 중공업단지, 뭐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는데, 그 장단점이 있는데, 저는 산업마다 분명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예전의 설명들을 보면은, 예전 책에서는 뭐 이렇게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나중에 그 뭐 커피 한 잔 갈아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한 반면에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발전돼 있고 그리고 기업 비밀 같은 것들이 새어나갈 수도 있어서 그런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. 근데
이런 그 서플라이어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대학들도 몰려 있고 기업들도 몰려 있으면 뭐 어떤 뭐 새로운 거를 시도하거나 이런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저희 KT 같은 업체도 그쪽으로 이제 인터넷선을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줘야 돼요. 그 대신 또 그쪽에 이제 트래픽이 막히는 단점이 또 존재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분당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. 이제 소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간단히 뭐 특별히 시간은 주지는 않겠지만 아까 그 5가지 원천 중에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혁신의 원천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볼 분 있으실까요?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혁신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혁신을 분류하는 이유는 그 혁신마다 그 다른 종류의 지식 기반을 가지고 그 산업이나 아니면 경쟁자 아니면 자신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혁신이 정말 어떤 타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 분류는 그 현존하는 기술과의 차이 정도를 보고 그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. 뭐 말에서 나오듯이 점진적 혁신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혁신을 말하고 레디컬 혁신은 급진적이라는 건데 그 급진적이라는 거는 새로움과 다름의 정도로서 정의가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무선 이동통신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급진적 레디컬 이노베이션인데 보통 이런 레디컬 이노베이션은 베이직 리서치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. 그 기존의 그 과학보다 뛰어넘는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. 이게 어떤 혁신일까요? 그렇죠. 이거 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그 뭐 이런 삼중날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 면도기 업체 도르코는 이중날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면도하면서 봤는데 지금은 오중날이더라고요. 벌써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점진적 혁신.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증기 자동차는 뭐 이게 없었으면 말 끌고 다녔겠죠. 근데 이 당시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혁신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다. 보는 사람의 관점, 시간, 시대,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 혁신은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